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입니다. 지은이 할 허시필드, 옮기니 정윤미, 펴낸 곳은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현재의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책입니다. 저자인 할 허시필드는 UCLA의 심리학자이자 경영학 교수로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왜 오늘의 선택에 약한지를 설명합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미래의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희생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노후가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당장의 즐거움에 돈을 쓰고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운동을 미루는 등 현재의 치중한 결정을 반복하게 된다고요. 책은 이러한 선택 패턴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지는 않고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보게 하는 실질적인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권할 만한 책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 보실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과학저술가 스티브 존스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정신적 시간여행을 다루는 능력이 인간 지능을 정의하는 속성이라고 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공동저자인 존 티어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하는 것은 미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나를 연결하고 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머릿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자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의 자신이란 무엇을 뜻할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평생 단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간다. 물론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새 것으로 대체되며 패션 감각도 달라진다. 친구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얼굴도 변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연구한 결과는 조금 달랐다. 내 안에는 하나의 중심적인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별개의 뚜렷한 자아들이 하나로 뭉친 집합체가 바로 나라는 존재다. 내 안에 많은 자아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행복하기 위해 지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두고 철학자들은 수백 년간 논의해왔다. 전설 속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는 여행 중에 많은 괴물을 죽였다고 알려졌지만 그가 유명해진 것은 이러한 영웅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타고 다니던 배 때문이었다. 테세우스가 크레타에서 아테네로 돌아오자 아테네인들은 이 영웅을 기리기 위해 그의 배를 항구에 보존하기로 했다. 배의 판자 중 하나가 썩으면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이 기념비를 계속 유지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 배는 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다. 고대 철학자들은 테세우스의 배를 놓고 끝없는 설전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배의 모든 부분이 새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원래의 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편에서는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으므로 이제 더는 원래의 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를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물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은 현재의 나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다. 겉모습의 특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자아는 변치 않는다는 논리다. 예즈비렐트와 칠레 시블스는 1943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다. 1944년 두 사람은 수용소를 탈출해 비엘스키 폴란드 지하군에 입대했다. 얼마 뒤 몇 가지 오해가 생겨나면서 둘 다 상대방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시볼스카는 집안일을 해주던 사람에게 오래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세상을 떠난 한 남자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폴란드 방송에서 어떤 남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시블스카는 비행기를 타고 크라쿠프로 향했다. 비렐트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비렐트는 두 사람이 헤어진 기간인 39년을 뜻하는 39송이의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둘 다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다. 2005년 시블스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15번 정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비렐트는 2010년 사망했으며 그 전에 한 마지막 인터뷰에서 여전히 시블스카를 깊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18살에 만나서 서로를 아끼고 지냈을 뿐인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정체성이 매우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이 흐르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성격 심리학자 브렌트 로버츠는 성인이 된 이후로 이 두 가지 질문을 연구하는 데 매달렸다. 그는 여러 동료와 함께 50년에 걸쳐 성격의 연속성과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1960년 미국에 사는 고등학생 50만 명이 다양한 설문조사 및 테스트에 참여했다. 50년 후 이 중 약 5천 명이 다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960년과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각각 분석했다. 그 결과 16살 청소년이 66살의 어른이 되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50년 동안 각 사람의 성격에서 주요 특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연구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학급에서 가장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다면 어른이 되어서 여러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당신이 가장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경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의 자아가 10대 시절의 자아와 비슷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특성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실성이나 감정적인 안정성 같은 특성이 한층 나아진다.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매우 크다. 10대 시절과 60대의 모습을 비교할 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의 5 요인은 개방성, 성실성, 수용성, 외향성, 불안정성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이 10년 정도 지나면 이 중 한 가지 요인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나머지 4가지 요인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즉, 연속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종양이 있는데 두뇌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한다. 수술을 받으면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이전의 기억, 좋아하는 것, 앞으로의 계획 등 머릿속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과연 당신은 이 수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죽은 것과 같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신체 이론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계속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체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도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같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철학자 존 로크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도 한 인격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존 로크의 결론이었다. 미래의 나, 낯설지 않은가? 내년 생일을 상상해보자.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생일을 생각해보자. 한 20년쯤 지났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장면이 상상되는가? 아마 두 경우 모두 케이크, 음료나 술, 친구처럼 생일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2가지 장면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에밀리 프로니는 다양한 집단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우선 대학교 식당에서 첫 번째 집단을 선정했고 이들에게 지금 먹고 있는 것을 설명하라고 했다. 종이를 주자 사람들은 주로 1인칭 관점에서 자신이 먹고 있던 음식을 설명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현장감 있게 떠올린 것이다. 2번째 집단에게는 아주 먼 미래에 한 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대학생이므로 40이 된 후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2번째 집단은 모두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그 장면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설정한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하지 않고 그녀라고 지칭했다. 그들의 정신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프로니 교수는 이러한 관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를 했다.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를 타인처럼 대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역겨운 음료를 마시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피실험자에게 역겨운 음료를 마셨을 때 느끼는 혐오감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끔찍해 보이는 그 음료는 물에 케첩과 간장을 섞은 것이다. 이것을 억지로 맛보게 하려고 학생들에게 과학 발전에 참여하는 특별한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부터 실험은 더 흥미로워진다. 한 집단의 설문조사가 끝나면 이 음료를 얼마만큼 마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2번째 집단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 대신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당장은 먹을 수가 없고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 가서 실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수업에 학점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집단에는 다음 실험 참가자에게 이 음료수를 나눠준다면 얼마나 주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3번째 집단은 당장 마셔야 한다면 평균적으로 3숟가락 정도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먹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 몰랐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생들은 과학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이 괴기한 음료를 나눠주자고 한 경우에는 한 컵, 즉 8숟가락까지 양이 늘어났다. 미래의 자신이 마실 분량도 한 컵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점을 통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미래의 자아를 마치 남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처럼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이 클수록 부자가 된다. 이번에도 미래 자아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미래 자아가 현재 모습과 많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꾸준히 자산을 모았다. 물론 미래 자아에 대한 유대감과 자산을 모으는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있을지 모른다. 이를테면 나이가 많을수록 미래 자아에 대한 유대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데 관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 교육 수준, 소득, 성별 같은 요소를 모두 통제할 때에도 미래 자아에 대한 유대감과 자산은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뇌를 연구할 때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두뇌에서는 미래 자아를 현재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인식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두뇌는 미래의 나를 대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반응한다. 문제는 평균치를 앞세울 때 여러 사람이 가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래 자아를 생각할 때와 현재 자아를 생각할 때 두뇌 활동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 자아가 정말 타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의 자아가 현재의 자아와 거의 비슷했고 두뇌 활동을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차이점이 중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실험을 다시 생각해보자. 가장 친한 친구나 부모,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자신과 아주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와 비교해도 두뇌 활동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친밀감은 두뇌 활동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관찰한 두뇌 활동의 차이가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 내리는 결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두뇌를 스캔하고 2주 뒤 피험자를 다시 불러 간단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했다. 이번에도 당장 소액의 돈을 받을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지 선택하는 실험이었다. 가상의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선택한 시기에 미리 알려준 금액을 지불했다. 두뇌 활동에 따라 미래 자아가 타인처럼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돈 문제에서 조급한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미래 자아가 그저 남이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큰 돈을 갖기보다 지금 적은 돈을 갖는 쪽을 더 선호했다. 미래의 자아가 친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미래 자아와의 연결고리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 자아와 유대감이 클수록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보상이나 혜택이 크더라도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이다. 일이 잘못되면 미래의 자아는 현재의 자아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이 강할수록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자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심리적인 웰빙, 특히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1995년 미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미국 중년 국가조사라는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이 설문지에는 본인의 현재 모습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본인이 얼마나 침착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지혜로운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다. 또한 10년 후에는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고 생각하느냐 질문도 있었다.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자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와 현재 자아의 특성이 많이 겹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미래의 자아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미래의 자아를 지금의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타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0년 후인 2005년에 같은 대상을 다시 조사했다. 내 학생이었던 조이 리프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는데 그는 언젠가 현실이 될 미래의 자아에 체크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와 차이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과 공통점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 중에서 인생의 만족도는 누가 더 높았을까? 후자가 더 높았다.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의 교집합의 크기, 즉 유사성은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든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든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물론 미래 자아와 유사성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더 안정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해 두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미래 자아와의 관계가 어떨지에 대해 많은 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1995년으로 돌아가서 생활 환경이 비교적 비슷한 중년 여성 2명에게 약 10년 후에 자기 모습이 현재와 얼마나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묻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한 사람은 비슷할 거라고 대답했고 다른 사람은 지금과 10년 후 자신의 모습이 매우 다를 거라고 대답했다. 이 경우 비슷할 거라고 대답한 여성이 10년 후에도 자기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이유가 뭘까? 우선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운동을 더 자주 하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는 의지가 커진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동이 수년간 이어지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더 높아질 터이다. 여기에서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미국식 사고와 완벽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사라 몰루와 데일 바텔스는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 개선을 떠올린다고 했다. 나는 미래의 자아에 대해 유대감을 느낀다. 서로 비슷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더 능숙해지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래의 자아를 만나면 왜 더 윤리적일까? 내가 좋아하는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보려고 한다. 미래의 자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비단 돈과 관련된 결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출신의 대학생 안몰 바이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이 1년가량 이어지자 그의 식단은 눈에 띄게 부실해졌다.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시리얼과 잭필드 샌드위치가 주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먹다 보니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이 13kg이나 늘었다. 전통적인 식단으로 바꾸어 보았지만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중 나의 연구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다. 온라인 도구로 이상적인 미래 자아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다. 바이들은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을 중단하기 위해 욕실 거울과 냉장고 문에 이상적인 미래의 자아 사진을 붙여놓았다. 하겐다즈 초콜릿을 먹으려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그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래의 자아 사진이 목표의식과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저칼로리 식단, 심장 강화 운동, 근력 운동을 꾸준히 받은 결과 바이든은 체중을 대폭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의 일화에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라 라포스와 로라 카스텐슨이 진행한 연구이다. 그들은 나이 변환 기술로 만든 이미지를 통해 미래의 자아를 만나본 성인은 주름이 늘어난 미래의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면 어떨까? 우리는 실험 참가자에게 우리가 연구실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을 속일 기회를 주었다. 나이 변환 기술이 만들어낸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길을 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생활에서도 나타났다. 고등학생에게 일주일간 페이스북에서 40대의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했더니 그 주간에는 못된 행동을 하려는 시도가 약간 줄어들었다. 윤리적인 행동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는 표본이 많지 않았고 연구 결과도 상대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다. 윤리적인 행동 여부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미래의 자아는 복잡한 퍼즐의 단 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자주 말하듯 물은 가장 직선에 가까운 길로 흐른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하느라 돈을 낭비하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과정이 간단해야 하며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앱에서 만든 이미지는 그저 그것으로 끝이었다. 당장 사용 가능한 저축 도구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 같은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미래의 자아에게 세상의 많은 부분을 소개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델 바텔스와 올레크 우루민스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의 결과가 미래의 자아에게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신경을 써야만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적절한 환경에서 나이가 든 미래의 자아를 보는 것은 두 가지 요소에 도움이 된다. 안경을 쓰면 사물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하면 듣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나이 변환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력을 도와주며 미래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자아와 공감하는 능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나의 변환 이미지는 시간 여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전략, 즉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모습과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덮어라. 나의 버시자 공동 연구자인 케이티는 창의력이 매우 뛰어난 과학자다. 내 생각에 그의 창의력 일부는 자기 필요를 해결하느라 발달한 것 같다. 케이티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기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나와 케이티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둘 다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그때 케이티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볼 일이 있을 경우 그 일을 기준으로 10분 전에 통화하자고 제안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묘책이다. 케이티는 이처럼 수준 높은 융통성을 운동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단점에 적용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추론한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스릴러 소설의 다음 장을 읽으면 어떨까? 페디큐어를 받는 동안 수업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어떨까? 그녀는 이 전략에 유혹 묶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덕분에 인생에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케이티가 이끄는 연구팀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체육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 하나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했다. 한 집단에는 그냥 운동만 하라고 말을 했고 다른 집단에는 유혹이 되는 어떤 것과 운동을 동시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했다. 유혹거리의 하나로 연구팀은 학생의 개인 아이팟에 꼭 듣고 싶어하는 오디오북을 업로드해 주었다. 세 번째 집단에는 가장 강력한 조건을 지시했다. 체육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아이팟에 오디오북을 내려받았는데 각자 선택한 오디오북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려면 반드시 체육관에 가야만 했다. 연구 초반 몇 주간은 그냥 운동을 권유받은 첫 번째 집단보다 가장 강한 유혹이 주어진 세 번째 집단의 참가율이 51% 증가했다. 운동할 때 오디오북을 듣게 한 두 번째 집단, 즉 중간 형태의 유혹 묶음이 주어진 집단에서는 참가율이 29% 상승했다. KT가 이끄는 연구팀은 24시간 피트니스와 협업 관계를 맺고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주간 집중 개입 후 약 4개월을 관찰했다. 체육관에 오는 사람에게 오디오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유혹 묶음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하자 체육관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실험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KT는 유혹 묶음의 장점 중 하나는 유혹의 종류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체육관 실험의 경우 오디오북을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몇 주 단위로 책의 종류를 바꿔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책이어야 한다. 이 전략은 체육관이 아닌 곳에서도 널리 적용해 볼 수 있다. UCLA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자 마케팅을 가르치는 엘리 리버먼 교수는 비슷한 맥락에서 양체질이라는 또 다른 행동을 연구했다. 리버먼 교수는 대다수의 사람이 양치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리버먼 교수는 다른 주제도 많이 다루지만 예전에 공중보건 분야에서 활동했었고 그 때문에 양치에 누구보다 열성적이다. 치과 의사는 하루 2번 2분 이상 양치하라고 권한다.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과자 한 봉을 먹어치울 때에는 2분이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욕실에서 거울을 마주보고 서서 양치할 때에는 지겹기 짝이 없는 시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버먼 교수는 이탈 입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양치질, 손 씻기, 산책 같은 행동은 중요하지만 지루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럴 때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에 동시에 참여하면 결과가 나아질 수 있다. 실제로 리버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를 실험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양치하면서 영상을 보게 했다. 한 집단에는 곰과 늑대가 나오는 상대적으로 몰입하기 쉬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집단에는 자연 경관에 대한 영상 등 사람들이 그다지 빠져들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전자의 경우 양치 시간이 30% 길어졌다. 이 실험은 앞서 소개한 유혹 묶음 연구와는 조금 다르다. 실험 참가자가 푹 빠져드는 일이나 대상이 지루해하는 일이나 행동과 큰 대조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저 아주 조금만 더 흥미로우면 된다. 휴대전화로 하는 어려운 단어 게임처럼 아주 복잡한 활동을 하기 싫은 행동과 묶어버리면 애초의 의도와 달리 둘 다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다.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유혹 묶음은 체육관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과 같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반면 이탈 임무는 특정한 일에 더 오래 매달리게 해준다. 직장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리버먼 교수는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손 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화장실 거울에 일간 뉴스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권한다. 또 이러한 방법도 있다. 다소 지루한 일을 할 때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좋아하는 가수의 최신 앨범을 들으면서 해보는 것이다.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양치, 세금 납부, 진공청소기 사용 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매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애쓰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때로는 가벼운 내용의 책을 편하게 읽고 인기 드라마를 보거나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에 갈 수 있다. 물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선을 넘을 때도 있다. 최근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이 뉴스 첫 줄을 장식했다. 어떠한 고객이 매장에 설치된 자전거를 타면서 빅맥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과 태도는 마치 KT가 말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덮어라와는 조금 다르다. 여하튼 가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꼭 해야 할 일의 균형을 잡으며 연결하라는 것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모습에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저축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찌 보면 이 책의 주요 교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처즈의 말처럼 그것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 동전의 뒷면도 잊지 마세요. 내일을 위해 돈을 쓰세요. 아주 먼 미래에 필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만 생각하고 살면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가족 및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쌓은 추억이 없다. 그러한 추억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며 미래의 자아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 현재를 다 희생하면 미래의 자아는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작년에 나는 업무용 프로젝트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다들 그랬겠지만 팬데믹 때문에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졌고 기존과 같은 성과를 내려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미래의 나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오전에 반차를 쓰고 아들을 유치원까지 데려다 준 일이 있었다. 좀 오래 걷긴 했지만 그렇게 아들과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집을 나선 지 20분쯤 되었을 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차 2대가 천천히 멈추더니 유기동물이 나타났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병아리 한 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았기에 집 근처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나는 씩 웃었고 아들은 너무 신이 나서 길에 병아리가 진짜 있어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후로 유치원에 가는 내내 아들은 병아리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선생님을 보자마자 병아리를 봤다고 말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병아리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대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나 친구를 만날 때 병아리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는다. 그날 아침에 평소대로 출근했다면 프로젝트는 진도를 나가겠지만 그날의 즐거운 경험은 없었을 것이다. 현재를 쉽게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가끔 포기나 양보를 하는 것이다. 희생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면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을 얻는다. 그렇게 할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훨씬 더 행복해진다.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미래의 자신을 얼마나 타인처럼 느끼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통찰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저자는 현대인들이 종종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운동을 미루고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당장의 소비를 택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현실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경향이 미래 자아와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의 뇌는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결정을 방해한다고요. 책에는 되게 흥미로운 실험과 연구 사례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례들은 우리가 왜 미래 자아와의 연결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들이 나이든 자신을 시각화하고 그 앱을 통해서 나이든 자기의 모습을 직접 대면을 하게 되자 그 뒤부터는 더 많은 이들이 장기적인 저축을 늘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고 했거든요. 또 미래 자아와의 소통을 돕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자신에게 편지를 쓰거나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향한 의지와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방법들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염려에 두고 행동하는 데에는 실천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요. 페이스앱에서 나이든 자신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경험만으로는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과 습관이 뒷받침될 때에야나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왜 매일 오늘의 선택에 치우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미래의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책은요, 미래의 자아와 현재 자아 사이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결국은 오늘을 더 잘 살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책 전체적으로 좀 장황하게 읽기는 했는데요. 제가
딱 두 줄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미래의 자아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서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자. 그러나 단순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Indian sun rise above the mountains, over the seas of deep. And if you have time, shine where darkness haunts me. It's in the past, I believe. Nights falling too fast, I know if I'm ready. You're a gleam, it's all I've got, so rise over my path, over my story. Show me which way to go, 'cause I don't know how to be sure. Indian sun, I walked across the mountains, over the hills of green, but I couldn't find you by the horizon. I guess you're beyond my reach. Nights falling too fast, I know if I'm ready. You're a gleam, it's all I've got, so rise over my path, over my story. Show me which way to go,